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이제 성적표도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최초합 등록, 수시 최초합 등록 기간이 남아있고, 이제 추합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 시간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실천에 옮길 내용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뭘 준비하면 좋을지를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 옮겨도 보는 행동으로 옮겨도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1월 7일부터 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가 조금 안 남았는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딱 궁금한 거는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 점수로 과연 어디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이제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여러 곳에서 이제 합격 예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합격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 지원 사이트들이 가지고 그 모의 지원 사이트들이 예측해 주는 것은 과연 정확한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점수로 과연 어디를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 예측은 정확한가 라는 부분은 이따 2부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큰 두 개의 줄기를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점수는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냐,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점수라는 것을 너는 정확히 알고 있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점수를 받았는데 그 점수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환경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공부와 조금 달라서, 공부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서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격 예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우선 생각해야 되는 건 모의 지원의 표본을 분석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모의 지원의 표본 분석은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1, 2부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지원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 두 가지의 내용을 2부에서 저는 요 앞단에서 요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점수를 정확히 안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친구들을 보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선택 과목이 이제 다르죠. 생명원하고 지구과학원, 그다음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다른데, 어쨌거나 표준점수 총합은 지금 보면 이 두 친구가 381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점수 총합이 381로 같은 반면에 백분위 값은 조금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백분위 값이 조금 차이가 나서 이 다른 백분위 값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판정을 해보면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이 두 친구가 동점자라고 할 수 있지만, 백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위에 쪽에 있는 친구보다 조금 더 점수가 높은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B 학생은 내가 저 친구와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즉 A와 동일한 성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A보다 내가 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이후에 지원에서 무엇인가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는 A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고 B는 백분위가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요. A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고 B는 백분위가 유리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조로 봤을 때 A는 백분위로 가면 B한테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백분위로 가면 B한테 지고, 근데 표준 점수로 가면 A와 B가 동점이니까 A는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유리하고 백분위는 조금 떨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B는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좀 더 유리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 것인지 백분위가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모든 정시 지원의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지표라는 것 자체가
여기는 백분위를 쓰고 여기는 표준 점수를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종이 배치표나 아니면 저희 온라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 모지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를 좀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따지냐? 이건 뭐 제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종이 배치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종이 배치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쪽 부분은 표준 점수고 이쪽 부분은 백분위거든요. 백분위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내가 점수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에 점수가 적혀 있는데 표준 점수로는 요 구간에 내가 존재한다. 표준 점수로는 요 구간에 존재하는데 백분위는 요 구간에 존재한다면 나는 백분위가 더 유리한 거예요. 만약 이게 요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나는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구분을 종이 배치표를 통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 CD가 켜져가지고.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지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누적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누적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데 표준 점수 기준의 누적도 보여주지만 백분위 기준의 누적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상위 누적 백분위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상위 누적 백분위를 통해서 보면 여기는 2.2%. 잘 보이나? 여기서 2.2%, 여기는 1.2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백분위가 더 유리하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따가 2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룰 텐데 여기에 보면 조합별 위치를 다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몇 퍼센트, 수학을 몇 퍼센트, 그리고 탐구는 몇 퍼센트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제일 유리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33으로 하면 2.4%고 221로 하면 2.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조합 자체를 그렇게 찾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다 활용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저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위치를 내가 잡았어.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는데 표준 점수보다 백분위가 더 뛰어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걸 따지는 거는 위치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위치를 확인했으면 그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수능 반영 지표라는 거예요. 수능 반영 지표를 통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앞에서 깜빡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여기 보면 내가 쪽수를 다 적어놨어요. 오늘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저 쪽수만 이렇게 써놨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서 이제 혼자 그 책을 한번 쭉 자료집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쪽수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네 가지의 지표가 존재하는데 그 네 가지의 지표는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국어, 수학, 탐구, 영어는 그리고 한국사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마다 이제 뭐 가감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율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해요. 근데 성적표에는 등급밖에 없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르는 등급 점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국어, 수학, 탐구를 모두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이 있고 아니면 국어, 수학, 탐구를 모두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근데 어떤 대학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고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있어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는데 탐구만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있고 아니면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는데 백분위는 탐구를 쓰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종이 배치표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까지가 표준 점수 반영 대학으로 돼 있고 여기는 백분위 반영 대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지만 실제로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쓰는 대학들도 꽤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걸 단순 표점 대학이라 하는데 단순하게 표준 점수만 쓰는 그런 대학보다는 사실은 요 대학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그러니까 15개 대학이죠. 15개 대학 중에서 표준 점수만 쓰는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를 모두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은 홍익대 하나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모두를 백분위를 쓰는 대학은 또 숙명여대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13개 대학은 어딨냐? 나머지 13개 대학은 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서 이 칸을
좁혀놓으니까 여기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에 13개 대학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13개 대학이 여기 다 있는 거고 홍익대와 숙명여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 그룹으로 가면 이제 흔히 선호도나 이런 걸로 그 다음 그룹으로 가면 이 8개 대학은 이렇게 각각 분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좀 많고 여기도 좀 많죠. 8개 중에 3개니까 좀 많죠. 근데 요런 대학들도 존재한다. 특히 세종대 같은 경우는 탐구는 백분위를 쓰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고 상명대 같은 경우는 탐구 역시도 표준 점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적표 받으면서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탐구 과목별 유불리가 아주 심하다. 그 탐구 과목별 유불리가 심한데 그 탐구 과목별 유불리가 심하다는 건 어떤 과목은 표준 점수가 높고 어떤 과목은 표준 점수가 낮고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그런 표준 점수가 낮은 과목인 친구들이 상명대에 지원하면 조금 불리할 거고 역으로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에 있는 친구들은 홍익대나 상명대를 지원하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이런 형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대도 이렇게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교대도 이렇게 교대, 그러니까 초등교육과를 선발하는 이 모집하는 대학들이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전국에 걸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의대표가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복잡한 표는 가나다군으로 여러분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표를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를 저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면 여기에 있는 단순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은 이런 대학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또는 백분위가 내가 유리하다. 그럼 백분위 중심의 대학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2021학년도의 채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저는 문과인데요. 보세요. 인문계라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이걸 보셔야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자, 여기를 잘 보시면 백분위가 100, 99, 98, 9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 있고 여기는 100, 99, 98, 97, 96 이렇게 돼 있는데 100에 보면 표준 점수가 5개가 있죠. 그러니까 5개의 표준 점수가 백분위 100으로 하나로 묶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100분위 100으로 다 묶여 있으면 100분위 기준으로는 이 5그룹이 모두 동점자지만 표준 점수로는 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수가에서도 99를 보면 135와 134 두 개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데 그럼 134점의 입장에서 보면 134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34점의 입장에서 보면 수학을 134점을 받고 국어는 144, 141, 139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수학은 134점을 받았어. 저게 원점수 96이거든요. 그러니까 134점을 받았는데 실제로 표준 점수로는 144, 141, 139 이렇게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 139를 받은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144와 경쟁하면 표준 점수가 5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백분위 반영 대학에 가면 144점을 받은 친구와 뭐가 돼버리는 거죠? 동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동점이 돼버리고 심지어 표준 점수 반영 대학에서는 만점자에 비해서 3점이나 표준 점수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백분위는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139에 있는 친구들은 백분위를 중심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134를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 국어를 144를 받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표준 점수로 가야 자기의 국어가 높은 거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표준 점수 중심으로 대학을 찾게 되고 이 친구는 백분위 중심으로 대학을 찾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묶여 있는 점수들에 따라서 내가 표준 점수를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백분위를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이런 차이도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 포인트. 두 번째는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탐구와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은 각 등급별로 점수가 몇 개가 되어 있느냐가 기본적으로 변별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자, 이런 구조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동점자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이게 차점자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우리가 흔히 1등급 컷이 92점이다라고 얘기하면 92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92점이 100명 중에, 그러니까 1등급이 총 100명 있는데 92점이 만약에 60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60명이다라고 하면 1등급 점유율이 60%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60명이 한 군데 원서를 쓰게 되면 수학은 다 동점자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영역에서의 점수 때문에 합불이 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는 높다 낮다가 별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각 등급별로 얼마나 쪼개지느냐가 결국 변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거다. 그럼 위에가 자연계고 밑에가 인문계가 되는데 자연계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어는 전년도에 비해서 12개, 그러니까 3개가 더 등급이 안에 분포가 나뉘어진 거예요. 점수가 3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하나 정도만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한 부류의 친구들을 7등분을 나눴다가 올해는 8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동점자가 조금 줄었겠죠. 그럼 수학의 변별력이 조금 생긴 상태인데 실제로 국어는 이게 3등분이 더 났으니까 국어의 변별력은 더 높아진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는 6, 6, 8, 8, 18, 12, 11하니까 여기는 오히려 등분이 같거나 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등급으로 가면 등분이 덜 나서 동점자가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생겼다는 구조가 되겠죠. 반면에 수학은 3등급에서는 더 늘었고 2등급도 더 늘었죠. 그러니까 3등급 부분은 국어보다는 수학가의 변별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옆에다가 이렇게 100분이라고 써놓은 건 4, 5등급을 100분이라고 써놓은 건 4, 5등급 친구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들은 100분위 반영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100분위의 분포가 좀 더 중요하고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100분위의 분포와 표준점수의 분포가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100분위로 보면 돼요. 그랬을 때 5등급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가 되게 많아진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따라서 탐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정리가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정리하면 1등급 내에서는 국어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진 게 맞지만 2등급, 3등급은 수학가의 변별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4등급은 전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올해 입시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5등급은 국어, 수학가가 모두 변별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탐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 성적대에 걸쳐서 과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흐름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인문계 입장에서는 어떤가? 인문계 입장에서는 국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1등급 내에서는. 왜? 이거는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절반으로 줄었는데 여기는 3등분이 더 났으니까 이 부분에서 국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2, 3등급은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등급 구분수가 똑같지만 수학의 변별력이 뭐했기 때문에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나의 변별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국어가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 2, 3등급은 국어의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어의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4등급은 수학이 그러니까 여기가 8등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학의 변별력이 조금 더 있는 그러니까 4등급 때가 오히려 수학의 변별력의 역할 그리고 5등급도 수학의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4, 5등급 부분에서 수학을 잘 본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국어 4, 5등급과 경쟁하는데 내가 수학이 조금 더 좋다 4등급이지만 조금 더 좋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수학의 반영을 찾을 수 있는 쪽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 점수 분포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백분위가 유리하냐로 출발했지만 그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유리한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점수 구조에 따라서 내가 위치한 곳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탐구인데 과학 탐구를 잘 보면 이 표가 굉장히 어려운 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나니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표에서 요 최고점만 보면 64, 68, 71, 72, 62, 70, 69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구과학 원과 생명 원이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구과학 원과 생명과학 원이 유리하려면 아까 대학들이 활용 지표라고 제가 반영 지표라고 설명한 곳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유리한 것은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걸 듣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원점수 96이라는 점수를 한 번 얘기하고 원점수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점수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원점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의미 있는 점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표준 점수와 백분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만점 50점을 받았는데도 표준 점수가 몇 점밖에 안 나오고 백분위가 몇 점밖에 안 나오고 안타까운 일이고 같이 분노할 수 있고 같이 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그 50점 원점수라는 걸로 대학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물론 만점을 받으면 64점인데 그 64점의 표준 점수는 다른 과목의 64점과 경쟁하지 다른 과목의 만점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만점과 경쟁할 수 없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64점은 다른 과목의 64점과 경쟁하는 거예요. 왜? 점수를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 표준점수 총합이 402점인 친구들이 모여서 지원을 하는 거지 402와 407이 경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402의 친구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거고 390의 친구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거잖아. 근데 그 390을 이루는 거에는 물원도 있고 지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물원과 지원의 표준점수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서로 차이가 나는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그래서 64점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쭉 따져보니까 어쨌거나 물원이 제일 높단 말이죠. 그리고 63점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쭉 따져보니까 G2가 제일 높은데 G2가 92이긴 한데 여기는 89와 87로 낮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2, 61, 60의 표준 점수를 갖는 특히 60 정도의 표준 점수에 가면 이 과목들의 백분위의 편차가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나오는 게 요 단계부터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나오고 요 앞단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나오지만 그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까 15개 대학 중에 13개 대학이 변환 표준 점수를 썼잖아요. 사회탐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하면 64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쫙 있고 63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63점끼리의 경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내가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를 선택해서 또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서 내가 불리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그거고 정시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 표준 점수별 백분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할 자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표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현재 발표된 동국대학교의 변환표준 점수 표예요. 그러니까 동국대의 변환표준 점수는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르게 제외국어 대체가 되는 대학들이 보통은 사탐과 제외국어를 동시에 주는데 얘는 따로 줘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는데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자, 이렇게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100분이 100부터 90까지인데 그래서 여기도 100부터 90까지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물어는 100, 99, 98은 없어요. 97밖에 없어요. 되셨나요? 네, 97밖에 없죠. 그러면 그 97이라는 게
여기는 원래 64점인데 100분이 97이면 원래 64점인 거예요. 근데 66.32를 주기로 하는 거예요. 동국대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동국대뿐만 아니라 모든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구과학 1은 100분위가 97이면 69점이에요. 근데 표준 점수는 69점이지만 실제로 대학을 환산할 때는 66.3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과학 1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저 점수가 더 적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물원의 입장에서는 점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구과학 1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과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표준 점수 단순 총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64점의 위치들을 따져보면 64점끼리 만약에 모든 그 4개 과목, 원 4개 과목에 64점이 다 똑같은 곳에 가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얘는 66.31을 받을 거고 화원은 64.90을 받을 거고 생원은 63.21을 받을 거고 지원은 62.90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없는 점수들이 있잖아요. 구멍이 뻥뻥 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게 변환 표준 점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의 원리는 이 과목들 간의 유불리가 당연히 생기지. 똑같이 100분이 97이지만 점수가 얘가 제일 높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어떤 일정한 점수로 맞춰주는 거다. 근데 이게 대학마다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만점을 받은 친구가 72점이 실제로는 표준 점수가 나와 있지만 만약 이 친구가 변환 표준 점수 반영대학에 간다. 그러면 69.38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2.62점이 깎여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점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고 출발하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과목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영 영역을 하나를 뺄 수 있나 없나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반영이나 2개 반영을 실제로 찾아가지고 고대학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까 제가 영어는 가감점을 하거나 반영 비율을 반영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처럼 반영 비율을 반영하는 그 반영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3개 영역 그리고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은 요런 대학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으로만 잡자면 요런 대학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대학들이 자 여기 보면 영탐 1 플러스 국/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와 탐구 한 과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국어와 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인문계인데 국어를 망치고 그래도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이 국어를 빼고 수학을 쓸 수 있는 요 대학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요런 조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수학을 망쳤다. 국어는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영의 수탐 1이나 국영의 수탐 2나 아니면 탐 하나의 국수 0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이건 탐구 한 과목에 국어, 수학, 영어 중에 2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총 3개 영역 반영하는 거죠. 뭐 여기서처럼 수학과 영어는 필수고 국어와 탐구 2 중에 하나를 편한다. 여기서 탐2라는 것과 탐1이라는 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느냐, 2과목을 반영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2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작게 탐구 한 과목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2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과목은 이렇게 보고 한 과목은 이렇게 봤다. 그러면 요 한 과목만 잘 본 거를 활용하고 싶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100분위 반영대학 같은 경우 얘네들의 평균을 잡기 때문에 얘가 잡아먹고 여기까지밖에 점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과목만 반영한다 그러면 여기를 다 통째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대학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찾냐? 그래서 종이배치표를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종이배치표를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이배치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종이배치표인데 우리 종이배치표에 보면 대학들 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이에요. 국수, 영, 탐 중, 택 3 이렇게 돼 있으면 국수, 영, 탐 중에서 하나를 3개를 고르면 된다. 그럼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
탐 플러스 국수 0 중 택 둘. 그러면 탐구 하나랑 탐구 영역이랑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를 셋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에 보이지 않지만 원래 요 아래에 가면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한지 2과목 반영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배치표가 실제로 단순합 점수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걸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지라는 데 가면은 통합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통합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그 통합 검색에 여기에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에 보면 수능 반영 영역이라고 해서 수능 반영 영역을 3개 영역 또는 4개 영역 혹은 2개 영역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어요. 그렇게 고른 다음에 그 옆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뺄 수 있는 거, 뺄 수 없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밑에 쭉 학교와 학과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학과가 쭉 나오면 그걸 보면서 여기는 내가 관심이 있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는데 하면서 모의 지원을 해서 보면 다른 친구들 중에 그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과 내가 경쟁했을 때 나는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걸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어떤 한 과목이 유난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한 과목을 좀 피하고 싶다거나 뭐 아주 떨어지진 않지만 좀 피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영 영역을 가지고 반영 영역이 3개냐 2개냐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면 굉장히 좋겠죠. 뭘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그게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지금의 핵심은 여러분이 받은 성적을 아깝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결과가 아깝죠. 아깝지 않은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결과가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적어두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를 쓸 건가 말 건가를 그 다음에 결정해야지. 무조건 여기부터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놓치고 가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놓치고 가는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태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까처럼 굉장히 어떤 한 과목을 많이 망쳤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과목이 좀 떨어진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가? 그럼 두 친구를 잘 보면요. 이 친구는 391이고 이 친구도 391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같죠.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 모두 1등급이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면 이렇게 보는 대로 지금 두 친구의 백분위 값이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백분위 값이 서로 다른데 이게 둘 다 변표를 사용하는 대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희대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따로따로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가 이제 반영 비율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굵게 지금 표현해 놓은 게 뭐냐면 그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 인문은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경희대 사회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이 각각 40%씩이고 영어는 반영 비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탐구는 20%이기 때문에 얘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사도 당연히 이제 가산이 되겠죠. 경희대는 한국사도 5% 들어가는데 저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냥 한번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보죠. 위에 두 친구를 잘 보면 표준 점수 총합이 391이고 탐구 점수도 64, 64, 64, 65. 그러면 탐구는 얘가 조금 1점이 더 앞서죠. 표준 점수 구조로 보면. 1점이 앞서긴 하는데 얘는 131, 132고 얘는 136, 126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얘가 제일 피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얘가 제일 피해야 되는 곳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여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반면에
국어의 이 136이라는 숫자가 이 131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쪽을 가면 좀 더 유리하겠구나. 그래서 경희대 인문을 가장 최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어보다 수학이 좀 더 좋으니까 경희대 인문을, 즉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곳을 상대적으로 좀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판단, 그런 예측, 판단보다는 예측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예측을 한 다음에 모의 지원 사이트나 이런 곳에다가 점수를 넣어서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얘네의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A와 B가 모두 경희대 인문에 집어넣었더니 A는 578.01이 나오고 B는 579.05가 나와서 여기서는 A보다 B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B가 이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경희대 사회계열이나 아니면 중앙대를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 점수 차가 여기가 이쪽이 A 쪽이 더 높아서 A가 더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대는 국어와 수학이 반영 비율이 같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국어가 5점이 높지만 수학이 6점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B 친구가 A 친구보다 수학이 6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 자체로 봤을 때 똑같은 반영 비율로 들어가면 수학이 1점 낮은 게 1점 더 낮은 게 안 좋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점수차가 이렇게 그럼 수학 1점이 3점이나 차이가 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백분위 값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네, 백분위 값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평균 백분위가 95고 얘는 평균 백분위가 94이기 때문에 탐구도 얘가 유리해요. 얘가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동일 표준 점수이긴 하지만 윤리와 사상과 사회문화가 서로 백분위가 아까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일 표준 점수지만 백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산을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어. 다 해줘. 모의 지원 사이트도 해주고 우리 모지도 해주고 그리고 뭐 대학에 따라서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이런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기도 해. 그러면 이것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B 친구가 경희대 사회계열을 넣어보고 그럼 나는 무조건 A한테 지네? 라고 생각하고 경희대를 아예 배제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반영 비율이 이런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건대도 이렇게 반영 비율이 다르고 시립대도 반영 비율이 다르고 다 반영 비율이 똑같은 인문계라도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연계열이라도 이런 대학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목을 잘 보면 대학별 환산 점수를 이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학별 환산 점수인데 대학별 환산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반영 지표가 무엇이냐, 백분이냐, 표준 점수냐, 탐구는 뭘 쓰느냐, 탐구 몇 과목을 하느냐, 이런 반영 지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영어의 방식이 있어요. 영어 반영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앞에 있었던 친구랑 안 바뀐 거 같은 거 아나? 안 바뀐 거 같은 거 잘 모르나? 여기에 A, B가 있는데 요 B 친구, 요 B 친구 있죠? 예,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윤, 사문을 선택했던 요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 이 B 친구를 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아까 영어가 1등급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이었을 때 근데 여기 한국사 1등급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영어가 2등급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어떤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조작을 못하나? 영어가 2등급이 됐을 때 자, 영어가 1등급이 됐을 때는 아까 이 점수가 그 앞에 있었던 점수예요. 그러니까 579.05, 575.05, 762.32 이렇게 돼 있어. 영어 1등급일 때. 근데 영어가 2등급이면서
수학이 126이 아니라 128이 된다. 그러니까 수학이 2점이 올라가는 거야. 표준 점수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념으로 하면 수학 한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원점수 기준으로 한 문제를 3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추면 128이 되는데 128이 됐다. 그러면 중대 점수로는 763.32가 돼서 영어 1등급의 126인 친구를 이겨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 영어 2등급에 130, 수학을 130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4점짜리 한 문제 정도를 더 맞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 문제를 더 맞춘 것일 수도 있는데 130이 된다는 건. 그러면 아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았던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 575.85가 나와서 여기에 있던 575.05보다 높게 되죠. 그리고 만약 수학을 131점을 받는다. 역시 두 문제를 더 맞힌 거지. 영어 2등급을 받고 두 문제를 더 맞추면 579.25가 돼서 579.05인 이 점수를 이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 중앙되는 영어 한 등급이 중앙되는 수학 한 문제. 근데 경희대는 두 문제인데 그 두 문제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1, 2점이 차이가 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환산 점수에서 영어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럼 경희대는 두 문제인데 중대는 한 문제네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수학의 반영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이 점수차를 보면 경희대는 1등급에서 2등급이 4.8점이 차이가 나지만 중앙대는 2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4.8점 차이가 나지만 여기 2점 차이가 나니까 극복을 하기가 중앙대가 조금 더 쉬운 구조가 되겠지. 그치? 그거와 함께 영역별 반영 비율의 중앙대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뭐했던 점, 높았던 점이 결합을 하면서 한 문제로 영어 1등급이 이렇게 만회가 되는 또는 이제 뭐 흔히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하면 커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요게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는 이기니까 당연히 뒤는 이기겠지. 표준 점수 높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첫 출발이니까 여기 뒤에는 이길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인문 계열이 사회 계열과 다르게 이 표준 점수가 5점이나 더 높아야 되는 이유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수학의 반영 비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수학의 표준 점수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경희대를 꼭 써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쵸? 국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효과가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마치 중앙대나 뭐 경희대 사회계열처럼 국어에 두 문제만 더 맞추면 뭐 영어 한 등급이 만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질문도 많이 받고 나도 이렇게 원서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볼 때 참 궁금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이 많다고는 하지만 2등급인 친구들도 있잖아. 근데 2등급인 친구들이 과연 몇 문제를 커버할 수 있냐, 몇 문제를 다 이거를 없애고 내가 유리해질 수 있냐, 뭐 그런 부분을 요렇게 그림을 그려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등급 점수, 영어 등급 점수와 영역별 반영 비율이 모두 적용된 거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등급별 점수. 요거는 서울서울의 상위 11개 대학의 영어 등급별 점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료집에 보면 26부터 29쪽에 이게 있으니까 그 자료집도 한번 보면 대학들이 요렇게 해서 점수 차이가 단지 하나 설명을 하면 이게 요강인 게 있고 산출인 게 있어요. 그 연대도 요강상으로는 5점씩 차이 나지만 이렇게 5점밖에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출을 하면 얘는 166.67이 되고 얘는 111.11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더 커지게 돼요. 근데 이제 경희대 아까 봤던 경희대 같은 경우 보면 200점에 192점에서 8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8점이나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200점이 120점으로 가요. 120점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4.8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강상으로는 8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환산 점수로 갔을 때는 4.8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요강하고 산출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대 같은 경우도 198에서 2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00은 200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200으로 들어가니까 98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점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차이들을
조금 생각을 해두는데 요게 지금 평가원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영어 등급 분포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12.66%, 뭐 2등급은 16.48%, 뭐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착시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1등급이 12.66%는 굉장히 높은 퍼센트예요. 실제로 전년도까지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퍼센트가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퍼센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체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고 내 성적대의 퍼센트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별 비율은 내 성적대의 등급별 비율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배치표에 보면 이제 오늘 다운받을 수도 있죠. 그 종이 배치표에 보면은 요렇게 점수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383, 388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383부터 387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383부터 387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83에서 387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 안에 영어 1등급의 비율은 68%. 영어 2등급의 비율은 20%, 3등급은 10%일 걸로 추정돼요. 라고 밝혀놓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점수 옆에 저게 있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적대에 갔더니 여러분 영어 1등급을 받았는데 그 성적대에 영어 1등급을 받은 친구가 50%가 안 되더라. 그러면 나는 영어 때문에 굉장히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역으로 어떤 친구가 영어 2등급을 받았는데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에 봤더니 영어 1등급이 뭐 40%고 2등급이 뭐 50%다. 그러면 사실은 그 40%와 50%를 비교했을 때 50%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훨씬 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거니까. 그러면 나와 경쟁하는 친구들은 2등급인 친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영어가 굉장히 뭐 불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애들과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곳에 지원하거나 나와 같은 곳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즉 성적대가 비슷한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 거라서 그 친구들의 데이터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의지원 사이트들이 의미가 있는 것도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경쟁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를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본을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서 2부에다 그런 걸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의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경향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모의지원 사이트 중에 동점자 성적 비교라는 게 있는데 이 동점자 성적 비교를 보면 표준 점수 기준으로 100분위 기준으로 요거는 좀 넓잖아. 383에서 387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 근데 온라인에 있는 모의지원 서비스에 오게 되면 여러분 점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372라는 딱 그 372라는 점수가 있어. 근데 그 372라는 점수에 이 모의지원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의지원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372가 여러분 하나만 아닐 거 아니야. 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애들을 등급을 쭉 살펴봤더니 58%가 1등급이고 32%는 2등급이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랑 동등한 표현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영어를 잘 봤네? 못 봤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지.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거는 기사 쓰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지. 지원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고 여기에서 확인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나랑 비슷한 성적대, 이거는 나랑 동일한 성적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걸 생각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점수를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어. 점수를. 그러니까 내 점수는 어떤 건가. 많이 해가지고 기억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점수는 뭐가 있다 그랬어.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이런 걸 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100분위와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고 할 때 각각에서 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탐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대학에 쓸 건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썼을 때 좀 더 유리한가, 뭐 이런 구조를 보는 거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과 영어 반영 방식과 그 다음에 반영 영역의 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내 점수에 대한 이해가 됐어. 그럼 나는 세 개 과목, 세 개 영역을 뽑아야 될 것 같고,
수학을 뺄 수 있는 데를 가야 될 것 같고 국어를 뺄 수 있는 데를 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정했어. 정하고 난 다음에 실제 지원해서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놈들이 많을 텐데 그런 놈들은 어디를 쓸 건가? 그럼 어디를 쓸 수밖에 없는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쓸 건가는 개인의 의지지만 어디를 쓸 수밖에 없는가라는 구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대학의 그 정시 지원은 가나다군이 존재하고 모든 아이들은 각 군에 한 장씩밖에 원서를 못 써요. 그러니까 가군에 한 장, 나군에 한 장, 다군에 한 장 이렇게밖에 원서를 못 쓴다고. 그러니까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이렇게 세 장밖에 못 쓰는 거야. 이게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이 있다는 거고 수시가 6장, 정시가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시의 원서는 3장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러니까 어떤 한 장을 정하면 나머지 2장은 그냥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한 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패턴이라는 게 생겨. 여기를 쓰는 놈들은 가군에 여기 쓰는 놈들은 나군에 여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군 배치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군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군이라는 것이 모든 나를 둘러싼 환경 전체를 말하는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는데 그래서 예시를 그냥 예를 그냥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맨날 뭐 성대 한 대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성대 한 대부터 복수군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서강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4개 대학은 그냥 단일군 모집을 하는데 이 성대, 한양대부터 복수군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예로 이걸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색깔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쪽이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의 가군과 나군, 복수군 모집을 한다는 건 성균관대가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다는 거지. 한양대도 가군에 있고 나군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다군을 다 모집하는 대학도 있는데 그 대학을 예로 들면 이걸 다 펼쳐서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 2대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균관대의 붉은색 계열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균관대 붉은색 계열을 찾아보면 여기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돼 있는데 한양대의 붉은색을 찾아보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광, 행정, 정치외교, 사회, 정책. 그럼 이것도 전부 다 뭐냐? 사회과학 계열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아까 군별로 한 장씩밖에 못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별로 한 장씩밖에 못 쓰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님 저는 성대 사과는 가야 돼요. 그래? 그럼 성대 사과 쓰자. 성대 사과 쓰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그럼 너 한양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한양대 어디 쓸 거야? 그러면 대뜸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성대 사과를 쓰는데 사회과학을 쓰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쓴대 한양대를. 그러면 성대 사회과학 계열이랑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둘 다 가군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면요. 내년에 대학을 가야 돼요. 올해는 못 가. 한 군에 2개를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과학 계열을 썼으면 한양대 나군에서 사회과학 대학 중에 정치외교나 사회나 정책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정책 쓸래? 이러고 미끼를 던지면 거기는 높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고는 그럼 사회 써. 사회는 싫은데. 정치외교는 어때? 그럼 관심 없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군이 나뉘어져 있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건 여기서 쓸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뭐 된다는 뜻이야. 제약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 군을 정하는 게 다른 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자연계를 보면 성대공학 계열은 여기 있어요. 성대공학 계열은 여기 있어서 이 공학 계열을 쓰고 한양대 에너지공을 쓰겠다. 그러면 난감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공학계열과 에너지공은 둘 다 가군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양대에서는 신소재 화공, 그 다음 생공, 에너지공, 미자를 다 빼고 요로 넘어와서 나머지 공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걸 숫자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걸 숫자로 보면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즉 내가 아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는 단일군 모집을 한다 그랬잖아. 네, 단일군 모집을 하는데 성균관대부터 복수군 모집을 한다고. 물론 이제 이화여대는 단일군 모집을 하지만 성균관대부터 다 복수군 모집을 하잖아요. 여기도 다 복수군 모집을 하고 서울시립대 자연계는 가군 모집만 하지만 나군, 인문계는 가나군을 다 모집하거든요. 여기 아래 이제 이 밑에 있는 대학들 쭉 내려가면 복수군 모집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일군 모집하는 대학보다 복수군을 모집해서 복수군 선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애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복수군 모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다가 텅텅 비어있지. 다가 텅텅 비어있잖아. 다가 텅텅 비어있고 다군에 처음으로 딱 등장하는 대학이 어디가 되는 거야? 중앙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구조도 다군에서 원서를 고민할 때 쓸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군의 모집이 있지만 나중에 종이배치표도 한번 보면 다군은 헐렁헐렁해. 여유가 많아. 다군은 여유가 많아가지고 막 빈 여백이 많아, 여백이. 근데 가나군은 막 빽빽하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이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군별로 한 장씩밖에 못 쓴다며.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기 서울대 쓴 친구가 있어. 서울대 쓴 친구가 어딘가를 붙여야 돼. 서울대를 도전을 했어. 혹은 예를 들면 서울대를 도전을 했어. 서울대를 도전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나는 서울대를 도전하고 서강대를 안정으로 쓰겠다. 그런 친구가 만약에 있다. 부럽지. 내가 어쨌거나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런 친구가 있다고 치면 서울대와 서강대를 동시에 못 쓰잖아. 이게. 그렇지 않나? 이게 같은 군에 있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서울대를 쓰고 나군으로 와서 어느 곳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쓰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가 이제 시험 잘 봐갖고 서울대가 안정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서울대 안정인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나군에 원서를 안 쓴 건 좀 그러니까. 다군에는 원서를 쓸 데가 없으니까 안 쓴다고 쳐도 여기는 원서를 안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연고대 중에 하나를 썼어. 연고대 중에 하나를 썼다. 연고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썼어요. 써서 서울대 발표가 났는데 됐어. 그럼 연고대 등록을 안 할 거 아니야. 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289명, 인문계열 289명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 583, 338만 있는 게 아니라 289가 여기 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고대 인문계열이 여기를 합치면 지금 921명인데 921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921명에 289명이 더해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초 합한 921명 빼고 그 921명 말고 여기 서울대로 등록하면서 빠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89명. 그 289명이 여기에서 추가 합격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빠진다는 거잖아. 아니 원서를 쓸 때 여기 연고대를 쓴 친구들은 여기서 원서를 쓸 때 서울대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 연고대를 추합으로 붙을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 여기서 서울대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다가 원서를 써놨을 거라고. 근데 여기 원서를 써놓은 289명이 여기 가서 붙는 거잖아. 그럼 여기 289자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 그럼 여기 289자리에 붙는 애들은 여기를 못 쓰잖아. 왜냐면 한 군에 하나씩이니까 여기 289명이 여기를 못 쓰고 여기로 내려와서 쓰거나 이 옆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289자리가 또 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게 군 배치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은 각자 개인의 몫인데 그 개인의 몫이 되는 해석에 근간이 되는 이런 표가 존재한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뭐 위쪽은 좀 빼고 하여튼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여기 213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애들, 물론 여기 일부의 애들은 다군에 있는 의치대를 쓰겠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 196명에서 만나잖아.
창의 ICT에서 다 만나. 중대 창의 ICT에서 다 만난다고. 그러면 그 이 196명의 몇 배 아냐? 그 몇 배만큼 뭐 하는 거야? 추합이 일어나는 거지. 그 몇 배만큼 그게 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여기서 이 표 안에서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돌고 어느 쪽은 좀 덜 돌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복수군을 모집하는데 성대와 한양대가 복수군을 모집하는데 여기에 연고대를 쓴 애들은 여기에 성균관대와 한양대를 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성균관대, 나군 성균관대, 한양대는 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뭔가 추합이 많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추합, 나군 추합보다는 가군 추합이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드려보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너 여기 있어! 이거 답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걸 듣고 와서 결정은 엄마랑 아빠랑 여러분이랑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 앞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활용 지표를 분류해 줄 때 의대 활용 지표, 그러니까 반영 지표에 따라서 딱 대학들 쫙 했을 때 의대는 가나다군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군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나다군 나눠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 이 군별 인원을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보자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 이제 군 이동이 존재해요. 이게 전년도 환경이랑 달라진 거잖아. 저런 건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대부분 전년도 결과를 중심으로 하게 돼. 근데 전년도 결과는 전년도의 환경에서 나온 거고 올해는 다른 환경이 되면 결과도 뭐해질 수 있는 거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전년도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나군에 보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이 4개 학과가 존재하고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 요 2개의 모집 단위가 존재해요. 그리고 중대 사회과학대학도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겨왔고 외대 경영도 나군에서 다군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다군에 아까 중앙대밖에 없었던 게 이제 외대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외대 경영도 들어온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자, 얘네는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옮겨간 거고 얘는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옮겨간 거야. 자연과학계열도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옮겨간 거라고. 근데 좀 전에 내가 설명을 하면서 성균관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군과 나군이 있을 때 아무래도 나군에서 연고대를 쓰고 가군에서 성균관대를 쓰는 애들이 많더라. 그러면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는 나군에 있는 성균관대보다 조금 더 많이 돌 수 있을 거다. 근데 얘네가 나군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어? 가군으로 옮겼지. 그럼 올해 추합의 패턴이나 이런 게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지원 경향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성대 안 돼요. 그래 성대 성적 안 될 수 있지. 안 될 수 있는데 그 성대를 못 갈 놈이 성대를 가서 네 자리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대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시적인 위치의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대를 갈 성적이 아니지만 성대를 보는 거는 그 성대 여파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연과학 계열과 같이 이런 곳은 성대가 학부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막 100명씩 이렇게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전년도의 추가 합격 현황을 보면 자 가군의 글경영과 글로벌 경영과 공학 계열을 보면 47명과 226명 모집에 157명과 202명이 추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47명 모집에 157명이 추합이 됐고 글로벌 경영은 근데 공학계열은 226명에 202명 정도가 추합이 된 거예요. 근데 나군에 있었던 글로벌 리더 이번에 옮겨오는 이 2개만 보면 글로벌 리더는 31명 모집에 5명 추합이 됐고 자연과학 계열은 106명 모집에 46명이 추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입결은
이 106명에다 46명을 더한 인원의 입결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보는 입결이라는 게 106명에 46명을 더한 기준, 31명에 5명을 더한 즉 36명 기준의 70% 컷을 어디가에 발표를 했잖아. 그럼 36명 기준의 70% 컷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 25등 정도가 되겠지. 26등 정도. 그러니까 총 36명 중에 26등일 거라고. 근데 올해는 똑같이 31명을 뽑더라도 추합이 만약에 글로벌 경영의 뭐 절반 정도만 추합이 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와는 추합 인원이 다른 거니까 70%의 위치 자체가 뭐해지게 돼? 달라지게 되잖아. 그러면 원서를 쓰는 패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연과학계나 글로벌 리더가 가군으로 오고 얘네가 나군으로 가는 건 굉장히 의미를 갖는 거다. 거꾸로 외대 경영과 같은 경우도 다군으로 옮겨가면서 중대와 일정 부분의 인원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생각을 했을 때 군 변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여기서처럼 이게 복잡하죠. 표가 복잡한데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자, 인문계열은 182명이 늘어요. 11개 대학 중에서. 182명이 늘고 자연계열은 전년도에 비해서 331명이 늘어요. 물론 이거는 확정인원이 아니고 계획인원이에요. 확정인원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어쨌거나 계획인원으로 331명이 자연계는 늘고 인문계는 182명이 늘어요. 근데 잘 보면 나군은 줄어요. 나군은 14명 줄고 가군이 145명이 늘고 다군이 261명이 늘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지. 이 구조를 봤을 때. 그리고 여기도 331명이 느는데 여기를 계산하면 여기는 골고루 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를 봤을 때 요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을 좀 보면 261명이 느는 게 아니라 51명이 느는군요. 제가 잘못 얘기했죠. 145명에 51명이 늘지만 14명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82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군별로도 이렇게 계열별로 군별로 인원의 늘고 줌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군별로 보는 것들을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게 주변의 환경인 거야. 그러니까 이 11개 대학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치안수교라고 불리는 대학들도 보면 가군 중심으로 좀 늘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나다군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몇 명이 는데 그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가나다군이 어떻게 느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교대 같은 경우에 나군이 많이 줄고 가군이 많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대는 모든 교대가 나군에 있고 이화여대 초등교육하고 교원대 초등교육만 가군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교원대 초등교육은 작년까지는 여기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나군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 군 이동이 통째로 있었기 때문에 저런 표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군별로 인원이 이렇게 변동된다는 걸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충족 2월 인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확정 인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추합을 2020학년도는 그러니까 수시 추합 기간이 7일이었는데 올해는 2021학년도는 닷새예요. 그러니까 7일에서 5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5일로 주니까 추합 기간이 준다는 얘기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추합을 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추합 인원이 좀 줄어드는 구조가 되겠죠.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미등록 인원이 조금 더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수능 최저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뭐 영어 때문에 최저 맞춘 인원이 줄지 않을 거다 이런 설도 있고 또는 국어나 수학이나 또 특히 탐구 부분에서 유불리가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뭐 그런 예상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1월 6일이라는 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1월 6일 날 확정인원 공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되 요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 1월 6일까지 그러면 넉넉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1월 6일 전까지의 계획 인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정리해 두라고 하는 때도 있고 종이 배치표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종이 배치표는 어쨌거나 계획 인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정 인원이 나오면 확정 인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종이 배치표 딱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몇 명이 더 늘었다 이런 게 될 거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2부에 김영수 센터장님이 하실 때 요런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표들에 뭐를 이렇게 쫙 빼곡하게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놔야 된다. 뭐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목들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항목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전년도의 계획 인원과 전년도 최종 인원을 쓰는 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년도에 5명 늘었는데 올해 10명 늘었다. 그럼 전년도와 결과가 뭐 해줄 수밖에 없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전년도에 5명이 2월 됐는데 올해 2명밖에 2월 안 됐다. 그럼 전년도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년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확정인원 공지 전에 계획인원도 적어놓지만 그 이전에 존재하던 확정인원과 계획인원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확정인원 공지 이후에 그러니까 1월 6일, 7일부터 원서 접수이긴 하지만 하루만 하고 원서 접수 끝나는 대학은 없어.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하지만 실제로는 7일부터 시작하지만 7일날 딱 끝나는 대학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쓸까 하는 결정은 대부분 7일날 결정되는 거지 6일 전에 뭔가를 결정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뭐 2월 인원이 진짜로 좀 돼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실제 2월 인원은 2019학년도는 인문계열은 서울소재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569명 그리고 자연계열은 760명 그 다음에 2020학년도는 493명 그 다음에 750명 그러니까 500명대 700명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올해가 500명 700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아지느냐 그건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수시 비율 자체가 조금 줄어든 상황이라서 넘어오는 인원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잘 보면 여기에 493명 덜 2월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뽑는 인원은 2019학년도보다 많았지. 400명 정도 많았잖아. 380명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많았단 말이야. 여기도 760, 750처럼 보이지만 뽑은 인원은 500명 정도 더 많았다. 왜냐면 출발 자체가 많게 출발하니까. 또 하나는 계획상으로는 인문계가 더 많아요. 자연계보다. 5,059명, 4,919명, 5,594명, 5,409명. 이렇게 인문계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뽑을 때는 확정 인원으로 보면 자연계가 조금 더 많았던 뭐 이런 흐름도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저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점, 그거를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면 되겠죠. 자, 이제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제일 먼저 성적 확인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쵸? 성적 확인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원 가능군을 확인을 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한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종이 배치표를 활용해서 지원 가능군,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는 거야. 범위.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좀 확인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종이 배치표를 활용하는 것의 핵심은 나의 점수 구간에서 점수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구간에서 하나하나 두 개를 올라가고 하나하나 두 개를 내려와서 이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이 블럭을 내가 지원 가능한 군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관심 대학 군을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하겠다. 그래서 군별로 한 5개 대학 정도씩을 골라. 내가 가군에 5개, 나군에 5개, 다군에 5개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제 알아보는 거야.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들 있잖아. 뭐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 영역수, 영어 반영 방식, 한국사 반영 방식, 탐구 과목 수, 그 다음에 뭐 학생부가 쓰는지 안 쓰는지, 변환 표현 점수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이거 기준으로는 지금 동국대와 건국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나는 이게 유리하더라, 불리하더라. 이런 모지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제 모지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여러분이 보면 모지의 그 서비스 중에 지원 현황 리포트라는 데 가면은 실제로 전년도의 70% 컷의 올해 환산 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가에 가면은 70% 컷 점수가 나오는데 그 70% 컷의 작년 환산 점수가 나와. 그럼 작년 환산 점수를 올해 환산 점수로 몇 점인지 모르잖아. 작년하고 올해 환경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작년 환산 점수를 올해 환산 점수로 바꿔준 점수가 나와. 그리고 여러분의 올해 환산 점수가 나오거든.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보다 낮고 어떤 친구는 요거보다 높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환산 점수별 유불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 표점뿐만 아니라 한산점수별 유불리로도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정시원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지원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이 지원 시나리오를 짜서 요 부분을 가지고 각 군별로 내가 몇 개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을 2부에서 한번 보여주실 거야. 이 과정, 요런 과정을. 그러니까 내 점수가 몇 점인데 요거를 어떻게 갈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시나리오까지 쓴 다음에 꼭 그 다음에 확정인원 공지를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확정인원 공지를 보고 그걸 갖고 지원을 하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맨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 근데 내가 김영수 센터장님한테 내가 때를 써가지고 요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시나리오는 내가 꼭 얘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잠깐만 얘기를 하면 요런 식으로 짜놓는 거야. 이건 약식이야, 약식. 이게 되게 약식으로 이렇게 짜놓는 거야. 약식으로 이렇게 되게 짜놓는 건데 요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놔. 그러니까 가군에 요렇게 4개 쓰고 나군도 이렇게 4개 쓰고 다군은 3개 쓸 건데 근데 시나리오라는 건 뭐냐면은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건대 기술경영학과를 쓰고 싶어. 그러면 가군에 건대 기술경영을 쓸 거니까 나군에는 어디 쓰지? 나군에 그 다음에 어디 쓰지? 중대 문헌정보를 써. 근데 여기 숫자가 있잖아. 이게 이제 점수인데 점수랑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는 좀 모자라잖아. 근데 여기도 좀 빠듯하게 남는 것 같잖아. 그래서 어디를 쓰지? 라고 하니까 나는 올해 그냥 야 중대를 2개 쓰고 건대 못 붙으면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중대 2장을 쓰는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경희대도 좀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경희대를 쓰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군데는 붙여야 되니까 건대를 썼어. 그리고 내가 건대 쓴 게 아까우니까 경희대랑 중대랑 다 지를 거야. 그러면서 B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되게 후달리는 거지. 그래서 야 그래도 한 군데 붙어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숭실대 벤처를 쓰고 숭실대 벤처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쓴 상태에서 이게 아까우니까 건대도 아니고 숭실대를 써서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마구 지르는 거야. 여기도 지르고 여기도 지르고 막 이렇게 질러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순서를 정해 놓는 거야. 여기다 뭘 쓰면 어디다 뭘 쓰고 여기다 뭘 쓰면 여기 어디다 뭘 쓰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쭉 정해 놓는 거야. 정해 놓고 난 다음에 6일 날 뭘 보라고. 확정 인원을 딱 보고 갑자기 여기가 확 늘었어. 여기 확 늘어가지고 여기 안정성이 되게 높아진 거야. 그러면 됐다. 나는 A로 쓸 거야. 그래서 A로 원서를 쓰는 거야. 근데 뭐 어느 날 보다 보니까 갑자기 막 여기가 또 많이 늘었어. 여기가 많이 늘어가지고 여기 안정성이 더 높아졌어. 그러면 B로 쓰겠다. B 이렇게 쓰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대. 그러니까 저런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짜는 것까지를 5일까지 하면 된다. 그 4일날 저녁 9시가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전화 안 오거든. 4일날 저녁 9시 넘으면 전화 안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정시를 써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정시 원서를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틀 지나면 원서 접수 시작이야. 그러면 너무 늦잖아. 그 전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 중간에 수시 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가면 되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건데 그 전에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두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올해 꼭 갈 건지 꼭 쓸 건지를 정하세요. 오늘 이거를 듣고 나서 2부까지 다 듣고 나서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우리 꼭 쓸 건지 꼭 갈 건지. 그래서 나는 꼭 간다가 원칙이다. 그럼 꼭 간다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돼. 그래야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원칙은 이 둘 중에 하나다. 꼭 쓴다거나 꼭 간다거나. 혹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할 건지 학과를 중심으로 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대학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도 있고 학과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거고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전이나 아니면 전과의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학과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는 유사학과들이 존재할 건데 그 어떤 딱 특정한 학과가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학과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 유사한 존재하는 학과들도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깐깐한 전문가는 여러분 자신하고 여러분 엄마와 여러분 아빠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더라도 또는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얼만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전문가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서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실제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는 길을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